똑딱똑딱 시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25시간 뒤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한쪽으로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지금 태극기 집회 측과 촛불 집회 측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 경찰 병력이 투입되다시피 비상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이 물리적 충돌만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헌재의 선고 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은 추측인데요. 아마도 내일 오전, 그러니까 11시 선고 이전에 마지막 평일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결론 몇 대 몇은 아직까지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 과정을 거쳐서 몇 명이 탄핵에 찬성하는지 혹은 몇 명이 탄핵에 반대하는지 최종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결 절차를 거치고요. 결정문을 완성하게 되고 자필 사인까지 합니다. 독특한 건 내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는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는 다르게 헌재 재판관들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누가 각하 주장을 했는지 실명이 공개된다는 게 이번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내일 11시 전국에 생방송을 됩니다. 물론 저희 채널A도 생중계해드립니다. 결정 이유와 요지에 대해서 먼저 낭독을 하고 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즉시 파면 혹은 국정 복귀 둘 중에 한 가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헌재 선고 25시간 앞 과연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요? 과거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헌재를 향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님께서 보시기에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여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 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5시간 앞둔 탄핵 선고 결과 세 가지 이야기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공개합니다. 8인 재판관 찬반 의견 실명 공개, 비상경계령이 발동된 헌재, 후폭풍까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헌명 위원님, 정말로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쪽이다라고 저희 기자들도 예측할 수 없는 헌재 재판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와 그 촛불 시위가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간절히 이번 기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 역시 정말 간절하고 대부분의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지혜롭게 그 결과를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가 있을 텐데요. 쟁점, 최대 쟁점이랄까요? 헌재 재판관들이 염두에 둘 쟁점은 크게 무엇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넘긴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였어요. 13가지죠. 예, 그 중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5가지를 추렸는데 이 5가지 쟁점을 놓고 과연 국민이 뽑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로 박 대통령의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손상 또는 파괴했느냐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5가지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국민 신임을 저버렸나. 예.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민간인인 최순실에 휘두르도록 방치했다는 걸 입증해서 헌법 제1조인 국민 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걸 밝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르 K스포츠재단의 기업을 동원해서 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강요죄. 이걸 밝혀져야 됩니다. 세월호 7시간도 쟁점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행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서 근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 여부인데 이재용 부회장도 현재 구속이 돼 있는 만큼 연계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헌재는 탄핵 선고 후에 진행될 이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그룹에서 소위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중대한 위반의 사례로 이 뇌물수수가 명시한 전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재판 최종 그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헌재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법리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예. 근데 이 부분을 빼면 나머지 앞에 말씀드렸던 세 부분이 과연 얼마나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정책 의사결정에 잘못한 거는 있지만 또 그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떤 법리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설명을 할지 정말 관심이 됩니다. 허 의원께서 5가지 허언제 재판관들이 중점을 두는 쟁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윤 실장님 결국은 특검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한 행적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5가지 쟁점에서 아마도 세월호 당일은 배제가 좀 될 것 같고 논란거리가 있는 것이 좀 뇌물죄네요. 아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뭐 헌재도 그렇고 뭐 저희도 많이 했지만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이제 위법성을 걸자면은 뭐 예를 들어 경범죄 위반도 이제 위법성이냐라는 건데 이게 위법성과 중대성과 상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첨언이 된다면은 뒤에 안정성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했을 때 안정성까지. 그런 식의 헌재라는 게 이게 종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중대하다는 의미로서의 정치적인 조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통제가 이제부터 위헌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판단인 거예요. 법률 조항에 맞춰 보니까 어제까지는 합헌이었는데 오늘부터 위헌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흐름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세세한 것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죄다 무죄다가 명확하지 않아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민 의원님. 이게 결국은 인용이냐 기각 결정이냐를 내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허 의원님 얘기처럼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물증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부분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는 언론의 자유 침해인데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아마 1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의 결과에서 만약에 뇌물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는데 1심 재판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럼 상당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기각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인용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은 과연 뭘 가지고 따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 단 한 가지.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성의 녹취 파일. 왜냐하면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이라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국가의 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던 정황들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말 그대로 사인인 최순실 씨에게 남용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한 요 사건 하나를 굉장히 중대성을 가지고 결국은 판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재판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론이 만약 오갔다라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그 경론보다는 인용을 만약 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경론이 오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판결문에 뭘 넣고 뭘 빼고 이걸 갖고 경론을 벌였을 것이다. 이런 예측인데요. 8명의 헌재 재판관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성향을 알면 내일 선고 여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판단은 시청자분께 맡기겠지만 8인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선 지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헌법재판관 8인의 주요 결정 한번 보시죠.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이 있고요. 김미수 재판관,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강일원 재판관한테는 재판 못 받겠다라고 비토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 이렇게 8인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인선 주체가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을 했던 이력입니다.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인선을 했던 케이스.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선한 케이스. 김희수 재판관은 야당 몫입니다. 야당이 인선한 케이스. 이정미 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 그중에서도 여당이 인선한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대통령이 인선한 재판관입니다.
주요 판결을 한번 볼까요? 통진당 해산 심판 때 과연 8인의 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먼저 조영호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해야 된다. 강일원 해산, 김창종 해산, 야당 추천으로 인선이 된 김희수 재판관은 당시에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다. 이정미 재판관 해산, 이진성 해산, 안창호 해산, 서기석 해산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내렸을까요? 먼저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위헌이다. 없애야 된다. 강일원 위헌, 김창종 위헌, 김희수 위헌. 다만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은 간통죄 있어야 된다. 합헌. 이진성 위헌, 안창호 합헌, 서기석 위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섣부르게 이것만을 가지고 이 재판관은 기각을 내릴 것이다, 인용을 내릴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랜 기간 정치부에서만 취재를 했던 정치부의 부장, 전 부장 김건태 부장 모셨는데 일단 큰 흐름 내일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네, 큰 흐름은 내일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체적인 이런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의 분석은 내일은 인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직은 사실 그 견해가 다수인 건 사실이에요. 김광덕 전 부장의 예측은 내일 인용. 예, 그래서 저도 인용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다수의 분석은 그런데 현재 아주 일각에서 네. 무슨 소문으로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김평호 변호사 같은 경우 현재가 8인 체제는 이게 위헌이다라고 계속 비판하는 거 보면 예. 뭔가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기각 가능성도 기대하는 변호사들이 좀 있다 그래요. 예.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정치권과 서울의 이제 이런 여러 증권가 같은 데서는 여러 형태의 소문이 돌고 있어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대충 어떤 소문이냐 하면 이 인용이 될 거라는 게 전원일치로 인용이 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1명이라는 설도 있고 2명, 그다음 3명, 4명까지 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이 많아요. 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이 헌법재판관들은 그거 갖고 소위 평의를 냈지만 편결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답을 써내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 찌라시 수준이고 유언비어고 현재는 그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최대 4명 중에서 누가 과연 그럼 반대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예. 일단 그 과거의 저 판례로서는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거는 진보 보수로서 명확하게 규별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실 사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하나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헌법재판관이 2사람 아닙니까? 이 2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결정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예. 구조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추천한 서기석 조영호 재판관이 대통령 추천이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고 대리인단 측은 예. 또 하나는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 거기서도 이제 대리인단 측에서 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지만 경북 구미 출신으로서 좀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김창종 예. 재판관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에 혹시 반대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대리인단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뜻이 예. 7,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 일치로 인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또 촛불 집회 세력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양측의 어떤 바람까지 취재를 잘해주셨어요. 역시 정치부장 출신입니다. 이 칼럼. 우리 김예지 기자 리포트를 저희가 초반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밤부터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3박 4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내일 오전 헌재 선고 전부터 전국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참가하신 분들이 헌재 앞에 집결한다. 이것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내일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미 어제도 한 1000여 명 정도 경찰력이 동원돼서 예. 헌재 주변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인용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충돌을 막기 위해서 계속 경호를 쓰고 이런 상황인데요. 내일은 서울 경찰청에서 가포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가포, 네. 을호, 가포, 병호 이렇게 했나 봐요. 가포가 가장 최고 수요 그다음에 을호인데요. 가포 같은 경우는 모든 경찰관들이 항상 어떤 불시
언제든지 동원 가능하도록 하는 최고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내일 같은 날 있으라고 있는 그런 그 명령들이겠죠. 그래서 예. 이제 을호 그 밑에 정도는 한 절반 정도가 항상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오늘 광화문 집회부터 해서 이제 내일은 촛불들도 이 헌재 주변에서 같이 시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든 굉장히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네. 내일 오전에는 이 촛불 집회도 헌재 앞에서 지금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태극기와 촛불이 헌재 앞에서 또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주장을 좀 했지만 촛불 시위가 됐든 태극기 시위가 됐든 각각 서울시청이나 뭐 광화문 광장이나 하는 건 좋지만 헌재 앞에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이 법치주의 위에서 있는 이 조직을 위협하는 듯한 그리고 압박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좋지만 헌재 앞에는 제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저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계속 저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니 어쨌든 경찰들이 굉장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내일 안국역부터 헌법재판관이 있는 그 골목, 뭐 태극기 집회도 많고 촛불 집회도 많고 경찰 병력은 더 많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 길이 되게 좁아요. 좁아요. 안국역에서 헌재까지 굉장히 짧고 좁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내일 그 네. 근처는 지나가지도 말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저희 출력물인데요. 25시간 앞둔 이 시점에 다양한 추측과 다양한 유언비어가 담긴 이른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일까요? 어떤 추측성 기사들이고 어떤 페이크 뉴스일까요?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단 코앞인데 이런 헛소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거 헛소문이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짜뉴스와 찌라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구 엄마 그거 들었어? 재판관 중에 3명이 벌써 기각 의견을 주장했대. 기각되나 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찌라시라는 건데요. 어떤 찌라시가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내가 들었어. 탄핵은 이군 이미 8대0으로 인용 결론이 났어. 더 이상 토달지 마. 이거 역시 찌라시입니다. 이게 지금 문자 메시지와 SNS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 8대0이다 7대1이다. 이거 헌재 재판관들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단계예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전 최종 평의가 예정된다면 거기서 의견을 교환하겠죠. 헌재 앞에 있는 800년대 소나무도 모릅니다. 이거 두 번째 찌라시. 전 이거 진짜 황당했는데 저도 받아봤어요. 이거 문 조심하세요. 길 조심하세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마포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선 출마 준비 중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윤태호 시장님 이거 진위 여부를 좀 가려주시죠. 마포 이쪽 잘하시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예. 모르죠.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 사무소를 차려놨는지는 알 수가 없고. 통신소입니까? 왜 비밀로 알 차립니까? 수가 없고. 그리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게 몇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이른바 찌라시 중에 어떤 거는 8대0으로 인용된다. 어떤 거는 뭐 5대3으로 기각된다. 4대4로 기각된다. 버전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나중에 또, 그때 이게 또 맞춘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혹하실 필요가 없다. 예. 결과적으로 맞는 거하고 근거에 대한 취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황 권한대행이 마포 사무실 오픈 여부가 왜 탄핵 선고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것은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뭐 황곤한 대행이 계속 쭉 총리를 할지 아니면 또 총리를 교체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몇 달 이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황곤한 대행이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은 탄핵이 인용돼가지고 글쎄요, 뭐 금요일 날 인용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날은 아닐 테고 다음 주 초쯤에 그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됩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이제 공고하고 나 이제 그만둔다 이러고 나온다는 전제하에 되는 거니까 저게 예. 이제 탄핵 관련 페이크 뉴스 찌라시에 속하는 거죠. 저는 근데 요거 버전 2도 받아봤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버전 2가 뭐냐면 반 전 총장이 쓰던 사무실 자리와 네. 그 사무실 스텝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황건한 대행이 이어받는 거 아니냐 월세든 전세든. 예, 반전 버전 2까지 봤어요. 굉장히 그럴싸한 그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러면 그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라 홍준표 지사가 인수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차라리 그럴 거면. 예,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저와 같은 출마에 대한 뉴스는 저는 여전히 출마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더더구나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거짓 뉴스다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세 번째 찌라시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탄핵을 인용.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선 탄핵 기각을 예측하는 보고를 올렸다. 아니 막 전문적으로 김관우 부장님 민정수석 나오고 뭐 정무수석 나오니까 예. 진짠가 기자들 일각도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예.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이렇게 보고가 다르게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저거에 따르면은 청와대 예측은 결과론적으로 맞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맞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탄핵이. 그래서 이제 어느 측이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보고하는 거는 뭐 정무수석실은 저렇고 민정수석 저렇고 하는 거는 총선 전에도 보면 어느 민정수석실은 어떻고 정무수석실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정보기관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흘러다녀요. 예. 다 제가 보기엔 저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 아니다. 네, 사실이 아니고 또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저런 거를 소위 탐문해가지고 결과를 실제로 그거를 했다 하면 진짜 사찰 논란 어디서 또 보고받았느냐 하는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저거를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지금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한테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군요. 네, 자체로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어떻든 두 갈래로 딱 해가지고 양다리 걸친 내용이네요. 저는. 찌라시 작성자가 이 중에 절반은 맞으니까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찌라시인데요. 가장 황당한데 탄핵 심판은 6대2 인용해서 5대3으로 기각되는 쪽으로 결론이 변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적어도 800년 된 헌재 앞에 소나무보다 더 영험하신 분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진당 당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다면서요. 근데 요즘 페이크 뉴스가 예전 같으면 어떤 뉴스를 받아보면은 이게 좀 거짓말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찌라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굉장히 세련되게 글을 작성해가지고 정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지금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죠. 13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 그 찌라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남편이 그 이미 해산된 통진당의 당원이다라는 당원이다. 황당한 그 뉴스가 좀 돌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이정미 재판관은 남편이 소속된 당을 해산한 장본인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그냥 숙명여대 교수세요. 네, 경제학부 교수기 때문에 그리고 통진당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고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정미 권한대행이 지난 뭐 7일날 저녁에 경호관들과 뭐 문어 숙회를 먹었다 이런 구체적인 메뉴까지 등장했는데 아니, 이게 뭐 저녁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 가짜라고 하는데 문어 숙회가 나왔다는 것은 그렇죠. 상당히 디테일한 건 아닙니까? 거짓말 하려면 이런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좀 들어가야지 예.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사담을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경찰 고위 간부라고 그 찌라시에 나왔지만 정작 그 사람은 허위의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정미 대행이 네. 경찰 경호관들과 문어 숙회와 국수를 먹으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도 예. 찌라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 예전에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문자를 받아봤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얘기여서 저보고 진위 여부를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거 받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먹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대량적으로 생산이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은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뉴스 돌직구쇼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탄핵 내일 결판 출력물 통해서 4가지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탄핵이든 아니면 지각이든 선거 그 후의 이야기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 후의 이야기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이야기가 벌써부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동 사저 인근의 이 공인중개사 몇 곳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동 박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입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30, 40대 남성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의 이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경호동 여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30, 40대 남성 3명이 사저 등 인근 건물, 사저가 잘 내려다 보이는 인근 건물 5곳에 가격을 묻고 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호를 위해서 경호동을 사겠다라는 건데 그중 매물로 나와 있는 한 곳은 박근혜 대통령 단선 시절 경호동으로 쓰였던 건물이다. 지금 삼성동 사저가 경호에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경호동을 검토해 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왔느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돌직구쇼를 잘 보신다고 하더군요. 시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경호동에서 나왔죠?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맞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과연 대통령이 사저와 관련돼서 청와대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탄핵 소추안 인용시입니다. 서울에서 주로 생활해온 박근혜 대통령. 지방으로 거쳐 이주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로 모처에서 새 사저를 마련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미. 일각에선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충청으로 갈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이 서울 아니면 경기도 이쪽에서 좀 생활하시는 게 낫겠다.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한 방침. 그렇게 된다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처를 구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 전까지 아마도 종교시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청와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이 기각시에 두 가지 플랜을 다 짜는 건데요. 삼성동 사저 자리에 새 건물을 건축하겠다라는 기존 계획대로 가겠다. 삼성동 사저를 허문 뒤에 비서관들과 함께 머물 방과 사무실, 새 사저와 경호동에 신축할 계획이다. 내년 2월 퇴임에 맞춰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예산과 설계도를 마련할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두 가지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각이 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비서관도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관과 함께 말벗이 될 수 있고 같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데,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대한 경호 이력들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삼성동 자택 같은 경우는 현재 경호에 적합치가 않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저렇게 지금 주변에 높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호는 네. 사실 적절치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도 혹시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예. 이런 상황으로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 집을 매각을 하게 되고 경기도에 있는 새로운 거처를 이제 마련한다라는 건데 시간이 아마 좀 걸리겠죠.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 경기도도 사실상 서울 못지않게 집값도 비싸고요. 집값도 비싸고 개발도 많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털어다 주고 건축물을 올리려면 최소한 수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이 종교시설에서 임시적으로 좀 거주하는 네. 방안을 고려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고 어디에 머물까가 고민이 됐었는데 사람들이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일간의 세간의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종교시설을 만약 선택한다면 굉장히 대통령이 심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가 또 시달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그것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뒤에 종교시설에서 뭔가 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방안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건덕 전 부장님, 예. 성경 말씀에도 죄는 미워하되 예.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심리적인 충격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경기도의 사저가 마련될 때까지 예. 천주교 신자라고 하니 성당이든 아니면 절이든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좀 뭔가 기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그것도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동 집이 지금 겨울이어서 이렇게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잘 안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지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임시적으로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당장 나와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이유로 병원을 잠시 들린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대통령은 현재 내놓고 탄핵 기각이냐 그다음에 인용이냐에 놓고 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드러내서도 안 되죠, 지금. 드러내서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여러 또 오해와 억측을 부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기각이 된다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은 길을 거는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는 국회 통과됐지만 기각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길에 사례가 다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직무에 복귀하면 되는데, 인용이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용된 거는. 소위 최근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병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언론계 선배님이기도 한데
최근에 제가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예.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대비를 했었느냐? 다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했었다는 거예요. 아, 노무현 정부 때도? 예,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병환 그 전 비서실장은 이쪽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가인 셈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진짜 그건 가지 않은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 벌어지는 건데 소위 시로 말하면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당장 탄핵이 내일 11시에 인용이 예, 그 즉시죠. 됐을 때 대통령이 바로 그 즉시 청와대를 나와야 되느냐. 예. 하루 이틀 짐도 안 쌌는데 관제에 짐 안 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 더 묵을 수 있느냐. 그러면 또 뭐 하루 예. 묵으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나오고 왜 빨리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아까 어디 가느냐. 아까 경기도 주변에 어디 사저를 택하는 방법이 거론됐는데 나왔을 때 삼성동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아까 경기도로 가느냐. 예. 그 다음에 자기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의 달성 쪽으로 가느냐. 예.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어머니 고향인 충북 옥천 쪽으로 가느냐. 예.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 과연 비서실이 그런 황교안 고난 대응을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가동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은 다 사표를 내야 되는 거냐? 그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들은 밑에 여덟 기술직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원래 있어야 되지만 이분들이 사표를 내야 되냐? 계속 남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거라든가 또 당장 내 청와대를 나올 때 무슨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느냐도. 무슨 차를 타고 나와야 되냐? 네, 무슨 차를 타야 되는데 대통령의 모든 혜택을 없앤다 그랬기 때문에 단지 경호와 경비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관차를 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럴 경우에 그럼 동생들이 와서 모셔가느냐. 대통령이 운전을 안 하시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것도 좀 애매하고. 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 정말 그것 같아요. 탄핵 선고 이후에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작게 크게 예정돼 있다는 건데 네 번째 이야기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권 주자들도 숨을 죽이면서 헌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대선 주자 모두 초긴장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다고 해요.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조만간 헌재 결정이 내려질 텐데 찬반 양쪽이 모두 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허 의원님. 예, 이 전 대통령도 답답하시니까 그동안 정치적 발언 삼가하셨는데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저는 그 수직적인 상상력하고 수평적 상상력을 같이 하자라는 말을 저 스스로도 쓰는데 그러니까 수평적 입장에서 내가 왜 이런 위기에 빠졌고 왜 실패했는지를 따져야 되지만 또 수평적인 어떤 상상력은 근데 수직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아왔고 나의 부모는 누구고 또 내가 가정 환경은 어떻고 앞으로 나갈 미래는 뭐고 저는 이번 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그런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뭐였고 또 우리의 힘은 뭔지를 성찰하는 집단적인 성찰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해방 분단 6.25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많은 위기를 거쳐왔지만 그야말로 우상향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래 왔듯이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요새 듣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설이 승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승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설사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많은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승복을 하자라고 자꾸 강조하는 그 이면은 어쩌면 이게 불복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당연한 걸 승복하는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승복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과정이 예를 들면 특검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심지어 일부 언론 보도의 그 선정성이라든지 균형감을 상실했던 거 또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내에 판결에 따른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00% 승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 걱정스럽지만 대한민국의 혼란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또 걱정스럽게도 또 대선도 또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어떤 날림 대선이 될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결된 우리 시민들의 모습 우리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모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